특히 요즘 중국의 부동산 이슈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된 거냐. 중국인들이 자신의 전 재산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5%가 넘어.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은 그냥 부동산인 거야. 그 전부터 있었던 실크로드는 이미 중국이 전 세계 교역의 중심지였고, 자,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부동산을 애착을 갖게 된 배경이 여기 있어. 아니 형님, 중국 사람들 또는 중국 얘기만 나오면 형님이 항상 놓치지 않고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동산을 뭐 사랑한다. 네, 많이 얘기하지. 그런 말씀을 하신 어떤 그 맥락이 있잖아요. 있지. 어떤 배경도 있고. 그렇지. 그런 것 좀 한번 들어보려고요. 맞아. 특히 요즘 중국의 부동산 이슈가 크게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된 거냐. 많은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많은데, 이걸 조금 더 근본적으로 살펴보려면 방금 우리 조 PD가 말한 것처럼 중국인들에게 부동산이라는 건 어떤 의미였기에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왔느냐, 이것도 이제 같이 알면 정말 뭐라 그러지, 정확한 진단 파악이 되는 거지. 중국은, 중국이란 경제를 움직이는 엔진은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가 수출. 수출이 GDP에서 한 20% 정도 차지해, 중국은. 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고, 그 다음이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이 GDP에서 직접적으로 부동산 개발이라고 불리우는 부분이 25% 정도 돼. 그러니까 이 두 개만 합치면 중국 경제 반 되는 거지.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이 인프라 투자라는 건데, 그 인프라 투자 안에는 부동산 투자가 들어가 있긴 해. 그렇죠. 건설 투자라고 해서. 그런데 인프라 투자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한 40%예요. 굉장히 크네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거의 반인데, 중국은 아주 독특하게 GDP에서 투자가 거의 반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인프라 투자에서 활성화시키던, 수출에서 활성화시키던, 아니면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되면 그러면 중국 경제는 도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게 수출이야. 미중 간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중국산 물건 사면 안 되네. 중국산 물건 사면 좀 뭔가 해코지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휩싸이게 됐겠지.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 비중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지금 원래 20%가 항상 넘었던 수출 비중이 요 근래는 거의 10% 초반대까지 떨어졌어. 기업들 탈중국하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탈중국을 하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 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수출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니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방법이, 좋아, 그러면 내 수출 안 하고 내수 활성화 시켜서 중국 경제를 부양해 볼게 한 거야. 그래서 내부 소비를 진흥해 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시작해. 바로 내수 소비는 부동산을 빼고는 진흥이 어렵게 됐다라는 걸 이게 확인이 된 거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중국인들이 지금 자신의 전 재산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일 것 같아? 75%가 넘어.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은 그냥 부동산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인 부동산이 3년 뒤에, 4년 뒤에, 5년 뒤에 점점 오를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 뭐 하겠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이제 써야죠. 좀 즐겨야죠. 그렇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소비를 많이 안 하는 게 이상하다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부동산과 맞물려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 꺾이고 나면 이 소비도 살기가 어렵겠다라는 걸 확인을 한 거지. 자, 그런데 그럼 부동산을 계속 부양을 한다? 이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어.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부동산의 천편일률적인 의존도 아래 중국 경제가 이렇게 부양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거품이 이러다가 언젠가 진짜 빵 터질다. 폭탄 돌리게 하는 거일 수도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돼버린 거야. 중국인들의 진짜 부동산에 대한 열망, 갈망을 너무 간과했던 것 같아. 중국인들은 예전부터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부동산 사랑이 남다르다고 얘기했잖아. 네. 아주 전으로 올라가면 이게 실크로드나 명청시대부터 얘기해도 돼. 실크로드는 이미 중국이 전 세계의 생산자이자 소비자 역할을 하면서 그 교역의 중심에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단어잖아.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문제가 생겨.
너랑 나랑 예를 들어서 명나라나 여기 가서 교역을 하려고 해. 네. 그럼 이 사람이 좋아, 당신 물건 괜찮은 것 같으니 내가 고려의 인삼을 전량 다 사드리겠소. 다음번에 재배한 거 전부 다 가져오시오. 딱 그래. 그럼 우린 첫 번째 궁금함이 뭐겠어? 아, 얼마에 팔지? 얼마에 팔? 그것도 중요하지. 그리고 또 한두 개가 아닐 거야. 네, 비즈니스 할 때. 어떻게 나르지? 또 나는 제일 먼저 이게 생각이 나. 제가 진짜 살 수 있는 놈이야? 아, 그잖아. 살 수 있는 놈인지를 확인을 해야 얼마까지 부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살 수 있는 놈이라면 야 너랑 나랑 이고든 짊어지고도 무조건 가져와서 파는 거잖아. 아, 이놈이 믿을 만한 놈인가? 그렇지. 아니면 지급 여력이 있느냐잖아. 그게. 지금 같은 신용도 조사 어떤 체계가 없지. 없잖아요. 네. 자,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부동산을 애착을 갖게 된 배경이 여기 있어. 사실 중국 역대 왕조는 모두 뭘로 멸망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냐면 극단적인 사치야.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호사를 누렸던 것이 패망의 지름길이었어. 진짜 중국인들의 사치는 우리가 상상을 못해. 우리 청나라 말기에 서태후 뭐 반찬이 뭐 한 끼에 뭐 그러니까 네. 그것도 있고 요즘도 중국의 젊은 세대들 중에서 연예인들 난 내 애는 갖고 싶은데 애를 갖는 과정에서 내 몸이 망가지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다? 대리모. 우리로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들은 거기까지 간다고. 이건 중국인들의 아주 역대 기질이야. 근데 그 기질이 생기게 됐던 인센티브적인 요인이 있어. 그렇게 그걸 해도 오히려 나쁘지 않고 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걸 한 게 있었거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역인데, 예를 들어서 원래 신분제 사회 때는 복색을 달리한 이유가 뭐야? 길 가다가 만났어. 내가 비켜야 돼? 쟤가 비켜야 되는 거야? 딱 했는데 이 사람은 양반 옷을 입고 있고 나는 딱 상민의 옷을 입고 있다. 제가 뒤로 다시 돌아갔다 오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복장 스타일이 아예 다르면 이게 서로 시그널이 되니까 민폐나 사건 사고를 줄이는 거라고 옛날에는. 자, 그런데 조선같이 폐쇄적이고 집성촌으로 대대손손 어디서 살고 이런 문화에선 복색만 달리하면 돼.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 실크로드 명청시대에는 이영 만리의 상인들까지 다 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 상인들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내가 계속 뭔가 재산을 불리거나 우리 가업을 이어나갈 때 그 상인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잖아. 아,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중국인들은 물론 대금 결제 수단도 있지만 몸에 금을 붙이고 다니는 거야. 우리 뭐 거의 힙합 전사들이지. 중국인들 보면 금 막 이러고, 요즘도 중국 부자들은 막 금목걸이 막 계속 하잖아. 그러니까요. 금바지도 이만하고. 그게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리려는 제스처인 거야. 시계도 뭐 장난 아니고 뭐 명품도 이 금으로 뭐 이렇게 명품 한 소비는 거잖아. 뭐 전 세계에서 알아주죠. 그러니까 바로 그 과정에서 주택도 중요한 요소였어. 그 당시 비즈니스를 논의할 때 어디서 하겠어? 뭐 내가 가진 성, 내가 가진 그렇지. 쉽게 해서 집으로 부르는 그렇죠. 거지. 그때 예. 호텔 로비에서 뵙죠. 이게 없단 말이야. 보여줘야죠. 일단 우리 집으로 오셔. 우리 집에서 식사하면서 얘기 나눕시다. 네. 했을 때 집을 딱 갔는데 뭐야, 여기 무시 우리 그 영주보다 더 집이 크네. 그러니까 막 하인들 돌아다니고. 그러면 일단 야 여기다 우리 거래트는 우리 대박 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랫동안 오히려 이런 게 신뢰 수단이었고, 신뢰를 형성한 수단이었고,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 등급이었고, 그리고 본인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예를 들어서 중국도 워낙 큰 땅덩어리니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을 땐 약간의 돈만 있으면 뭔가 영주 취급 받을 수 있잖아. 좀 이렇게 하고 뭐 하고 뭐 애들 좀 끌고 다니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요소로 작용하는 게 부동산이야. 몇 세기에 걸쳐 부동산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그 성찰과 경험과 이게 DNA 몸에 배겨있던 중국인들이 49년 중공 그 당시 출범하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부동산은 모두 국가 거야. 해서 전면 국가가 다 소유하게 됐어. 그리고 부동산은 그냥 우리 국가 거니까 인민들은 걱정하지 마쇼 한 거야. 그럼 인민들의 주택은 어떻게 됐을까? 국가가 모든 인민들에게 주택을 복지 차원에서 실물 주택 공급 제도라고 해서 집을 주는 거야. 주택을 국가나 그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복지 차원에서 나눠주는 거다 되다 보니
그러면 그 집은 내게 아닌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아껴 쓰고 하나하나 고치고 쓰겠어? 아, 그렇죠. 그리고 국가가 그럼 그 전국에 있는 모든 주거단지를 다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집이 좋은 집이겠어?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기 좀 어렵죠. 어느 나라도 공공임대주택이 개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보다도 더 처지는 이유가 이거는 인간 본연의 본능이야.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동기부여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럼 거고. 그렇게 해서 국가가 제공하고 있던 주택들이라는 게 점점 더 조악스럽고 뭔가 자신들 눈높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진짜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다는 니즈가 강했어. 그런 과정에서 사실 공공현황 비밀인데 이 주택의 소유권 말고 사용권이 풀린 게 78년도, 79년도인데 그 전에 이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 내에서 암시장이 있었어.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제공할 수 있는 평수는 몇 평이 안 되는 거야. 그 직장이 후질군해서. 그런데 내가 아는 지인은 좋은 직장에 다녀. 그래서 뭐 좀 뭐랄까 상급기관에 다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집을 큰 걸 나왔어. 근데 걔는 애도 없고 그냥 부부 둘이 사는데 나는 아버지 어머니 조부모에다가 애들도 많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좋게 말하면 수합이지. 예.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줄 테니 그 집을 바꿉시다. 라든가 이런 형태들의 암묵적인 암시장 거래가 있었어. 사용권만 내가 이쪽에 사는 걸로 하고 당신이 이쪽에 사는 걸로 하고 그렇지. 서류상으로만. 그렇지. 그런 형태로들의 거래가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인들은 그게 있었다는 걸 다 알아. 자, 하지만 이제 수치상으로 안 잡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8년, 79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 이 순간이 왜 중요하냐. 외국인들이 이제 국내에 들어오게 됐거든. 들어오기 시작했죠. 외국인 투자가 이제 일어나고 외국인 기업들이 여기서 이제 공장 짓겠다고 이제 개혁 개방 때문에 그렇죠.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고민되는 게 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나오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소유권은 넘기지 말고 사용권을 주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사용권이 형성이 되게 된 거야. 그리고 났더니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제 사용권을 바탕으로 이제 편하게 누군가 민간업자도 집을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건물을 지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됐는데 70년 동안 임대를 받던 알아서 해요. 이렇게 된 거야. 주택 실물 제도라는 게 정확히 98년도에 이제 전면 폐지돼. 아, 98년도에. 그 전까지는 공급을 하고 있었던 거지. 비교적 최근이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빠른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98년도 뒤부터는 이제 중국인들이 눈이 벌게졌어. 모든 집은 이제 국가가 제공 안 한다는 거지. 야, 그러면 토지에 사용권 취득한 다음에 거기다 좋은 건물 올려서 팔자 해서 드디어 부동산에 대한 어마어마한 열망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불을 지핀 거야. 광풍이 일기 시작했죠. 광풍이 분 거야. 그래서 이 광풍이 분과 동시에 2000년 초반부터 정확히 2005년 중반까지 중국의 부동산이 진짜 고공행진을 해. 중국 경제가 급상승하던 시기하고 정확하게 맞물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더 부동산이 과열됐다는 게 정확한 지적이야. 그 당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0% 정도씩 연평균 상승했는데 10% 이상인데 평균 잡아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10% 정도씩 상승했는데 부동산 시장의 상승률은 얼마였을까? 20%? 20% 좀 안 돼. 와. 15에서 20% 사이야. 그러니 경제가 성장한 것보다 부동산이 더 뛰어난다. 더 가파르게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 정부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거 왜 이래? 이거 과열되겠어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06년에 중국이 처음으로 부동산 투자 억제 정책을 도입해. 그 2006년이 중국의 그 개혁 개방 이후 부동산 억제를 처음 시도했던 원년이야. 그래서 딱 억제를 했는데 중국인들은 정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 그렇죠. 우리처럼 이놈 새끼들 말이야 정부라는 놈들이 이랬다가는 뭐 주새도 모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부동산 억제한다라고 하니까 다들 깜놀랐지. 깜놀라서 어떻게 했느냐? 야,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 해서 그때 부동산 경기가 확 줄고 있었어. 네. 그런데 2007년, 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딱 터지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전 세계 경제가 이제 냉각되기 시작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전 세계 경제가 냉각되니까 중국이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살았던 나라인데 중국 경제 성장률도 한 자리 숫자로 막 뚝뚝 떨어져 가는 그렇죠. 거야.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 내수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수출이 미진한 부분을 벌충하자 했는데 이미 내수는 부동산으로 돌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 내수 부동산으로 돌고 있었던 걸 다시 내수 활성화 시키니까 어쩔 수 없네. 빨리 급한 불 꺼야 되니 부동산에 다시 불을 지핀 거야. 살 수 있게끔 쾌적한 환경 주고 그때 그 급한 불 끄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 규제를 확 풀었는데 제일 결정적으로 풀었던 게 한번 돈이 안 붙으면 이제 계속 악순환만 생겨. 미분양만 늘고.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그래서 바이든이 요즘 중국 정부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 중국 경제를 보고 시한폭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중국은 이러다 크게 터질 것 같은 걸 우려하고 있고 특히 제일 크게 우려하는 게